안녕하세요. 개똥밭 앞에서 극적으로 유턴한 여자입니다. 평생 나와 다른 인생을 살아온 한 사람을 만나 새로운 가족을 이루어가는 거, 그것의 시작이 바로 결혼이죠. 세상엔 너무도 많은 가족이 있기에 저 또한 당연히 정해진 수순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쉽게만 여겼던 그 결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살면서 깨닫게 되었죠. 그 어려운 깨달음이 있기까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할머니를 모시고 살며 작게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가난했던 저희 집은 소박한 삶을 살았지만 불행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따뜻하고 밝은 분들이셨고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던 장남의 자식인 저와 오빠를 굉장히 예뻐해 주셨어요. 그런 어른들의 보살핌 아래에서 저와 오빠는 한적한 시골 마을을 뛰놀며 즐거운 어린 시절을 보냈죠. 지금 떠올리면 참 순박하고 평화로운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골 생활은 제 나이 7살에 막을 내렸습니다. 할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신 후 아빠는 얼마 안 되는 땅을 처분하고 가족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부모님은 농사로는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고 저와 오빠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도시 생활이 나을 것 같다고 판단하셨다고 해요. 옛날하고 지금은 시대가 달라. 강훈이, 은정이 너희가 자랐을 땐 지식이 힘인 세상이 될 거다. 우리는 서울 변두리의 반지하 새방에 새들어 살았습니다. 아빠는 공장 생산직으로 일하셨고 엄마는 살림을 하며 오빠 아재가 학교를 간 낮엔 참기름 가게에 나가서 일손을 도우셨어요. 좁은 방 한 칸에 네 식구가 살아야 했지만 긍정적인 부모님 덕에 여전히 우리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단란하기만 할 줄 알았던 저희 집에 불청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빠의 동생이었던 고모였죠. 오빠, 새언니, 나 그 그지 같은 인간이랑 대판 싸우고 이혼했어. 여기서 살게 해줘.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을 때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새방을 벗어나 낡았지만 방이 3개나 되던 빌라로 이사를 했어요. 드디어 저에게도 저만의 방이 생기게 된 거죠. 하지만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울에서 결혼 생활하던 고모가 저희 집으로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뻔뻔하게 자기도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내가 네 성격을 뻔히 아는데 너희 새언니 고생시킬 일 있어? 안 돼. 내가 근처에 방 얻어줄 테니까 우리 집 근처에서 살아. 이전에 가끔 만났던 고모의 성격은 어린 제가 느끼기에도 뻔뻔하고 참 철딱서니가 없었어요. 아빠 또한 그런 고모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무리해서라도 방을 얻어주겠다며 고모를 내보내려고 하셨죠. 하지만 고모는 아빠가 계속 반대하자 엉엉 우는 신용을 하며 저희 엄마의 발에 매달리더군요. 그럼 그 인간이 불임인 나 때문에 자기 인생 다 꼬였다면서 시비를 거는데 가만히 있어? 내가 애 안 낳고 싶어서 일부러 불임이 됐냐고. 이 무서운 서울바닥에서 나 혼자 어디 가서 살라고 그래. 여자 혼자 살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오빠가 책임질 거야? 새언니, 제발 불쌍한 저 좀 받아주세요. 저는 기억나지 않지만 고모는 제가 2살 때까지 우리와 함께 살았다고 해요. 그런 고모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엄마는 아빠를 설득하셨고 그렇게 고모는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죠. 애게, 은정이 네 방엔 침대도 없어? 고모는 벽 쪽 아니면 잠 못 자거든? 은정이 네가 문 쪽에서 자. 알았지? 아이고, 편하다. 부모님이 받아주겠다고 말씀하시자마자 고모는 언제 그랬냐는 듯 씩 웃으며 제 방을 차지하셨습니다. 드디어 제 방이 생겼다고 좋아했더니 저는 결국 고모와 방을 같이 쓰게 되었죠. 부모님은 울상인 제게 미안해하셨어요. 미안하다, 은정아. 그래도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실에서 고모를 재울 순 없잖니. 아니다, 그러지 말고 네 아빠를 네 오빠 방에서 자게 하고
엄마가 고모랑 잘 테니까 은정이 네가 혼자 방을 쓰자. 그게 낫겠다. 아니야, 엄마. 난 괜찮아. 괜히 내가 엄마랑 아빠 이상가족 만들 일 있어? 그래요, 새언니. 애가 괜찮다잖아요. 얘, 은정아. 넌 기억 안 나겠지만 너 어릴 때 고모랑 자주 같이 잤어. 고모가 네 젖병도 자주 물려주고 네 똥기저귀도 많이 갈아줬다. 저는 부모님을 위해 고모와 같이 방을 쓰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고모와의 동침은 생각보다 더 고역이었죠. 고모는 밤마다 엄청나게 코를 골았고 성격은 여전히 제멋대로에다 뻔뻔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얘 은정아, 너 책상 좀 잘 치워봐봐. 여자애가 왜 이렇게 깔끔하지 못해? 제가 치워놓으면 고모가 다시 휴지도 아무 때나 두고 먹은 과자 껍질 올려놓고 막 어디로 놓는 거잖아요. 같은 방 쓰는 가족끼리 누가 어지르고 누가 치우면 좀 어때? 고모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식당에서 서서 일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래. 아휴, 삭신아. 그러고 있지 말고 고모 다리나 좀 주물러봐. 다리가 너무 아파서 요새 통 잠을 못 자겠어. 못 자긴 다리 주무르기 시작하면 1분도 안 돼서 코 골고 잠들 거면서 라고 하고 말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저는 입을 삐죽이며 고모의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거기까진 그래도 괜찮았어요. 제가 무엇보다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 고모가 엄마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모습이었죠. 새언니, 저번에 끓여준 해물탕은 맛이 영 별로더라고요. 오늘 국은 신경 좀 써서 해주세요. 새언니, 빨래할 때 신경 좀 써야겠어요. 제 흰 티에 김치 얼룩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아빠는 고모가 그럴 때마다 고모에게 잔소리를 했는데 고모는 아빠에게 혀를 낼름 내밀며 도망치곤 했어요.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참 사람이 철딱서니가 없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엄마는 고모에게 핀잔을 주면서도 그걸 다 받아줬는데 고모를 싫어하던 저와 오빠는 그런 엄마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엄마, 왜 고모 말을 다 들어줘? 너희 고모가 너희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남의 집에 식모살이를 하라고 보내서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법을 잘 몰라서 그럴 거야. 너희 큰아버지가 일찍이 병으로 죽고 그제야 너희 할머니가 고모를 다시 집으로 불러들였는데 그때도 내가 시집 오기 전까지 너희 아빠 밥 차려주고 옷 따라주면서 집안일을 다 했다는구나. 나 처음 시집 왔을 때 너희 고모가 집안 살림을 다 알려주면서 자긴 이제 집안일에서 졸업하고 싶다고 했어. 자긴 살림이라면 이골이 난다고 말이야. 그러면서도 부모님 보고 싶어서 몰래 울던 나를 달래주고 기분 풀라며 빈대떡에 막걸리까지 가져다 주던 사람이 바로 네 고모란다. 물론 결국엔 자기 혼자서 잔뜩 마시고 취하긴 했지만 말이야. 네 고모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물론 뭐 저 성격은 나도 종종 얄미워서 입을 한 대 콱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긴 하지만 말이야. 저는 처음 듣는 고모의 과거에 참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고모에게 마음에 빚이 있던 아빠는 결혼 생활을 하던 고모를 종종 만나 생활비를 쥐어주셨다고 해요. 고모가 저희 집에 들어왔을 땐 자신의 마음의 빚 때문에 엄마를 고생시키기 미안해 온전히 고모의 편을 들어주지 못하셨던 거죠. 저는 그 뒤로도 여전히 고모가 얄밉게 느껴졌지만 한편으론 또 안쓰러운 마음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 오창숙이 어딨어? 오호, 네가 내 남편 꼬드긴 오창숙이냐? 나 박도필이 안 사람 되는 사람이다. 어디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나 진짜 그 인간이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나도 피해자야. 어느 날 저녁 아빠가 집에 없던 시간에 웬 아줌마 한 명이 다짜고짜 저희 집에 쳐들어오더니 고모의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그 아줌마에게서 고모를 지켜준 사람이 바로 엄마였죠. 엄마는 그 아줌마에게 마구 소금을 뿌리며 그 아줌마를 쫓아냈어요. 어딜 감히 내 가족한테 손찌검이야. 잡으려면 당신 남편이나 잡아, 이 무식한 여편네야. 우리 시누이가 철딱선이 없긴 해도 그렇게 몰상식하고 비도덕적인 사람은 절대 아니야. 썩 꺼지지 못해? 그날 고모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서러워 보여 고모가 너무 측은했던 전 고모를 안고 함께 울었죠. 은정아, 고모 팔자가 왜 이렇게 박복하니? 어릴 적에도 그렇게 인생이 힘들더니 왜 이 나이를 먹었어도 인생이 이러냔 말이야. 겨우 결혼해서 행복해지려나 싶었는데 내가 애 못 낳는 몸이라질 않나. 남편이란 놈은 그런 날 구박하다 못해 손찌검까지 해서 이혼하질 않나. 이제 겨우 좋은 놈 만났나 싶었더니 더러운 유부남이라니.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아이고, 서러워. 엄마 또한 고모를 끌어안고 흐느끼셨고 오빠는 머쓱하게 겨우 진정된 고모에게 물을 떠다 주더군요. 그렇게 우린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가며 서서히 가족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며 저희 집안은 사정이 많이 피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돈을 모아 시작한 공장도 자리를 잡았고 그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에 대출을 껴서 방 4개짜리 아파트로도 이사를 갈 수 있었죠. 당연하게도 고모 또한 우리와 함께 이사를 했고요. 저는 드디어 고모와 따로 방을 쓰게 됐는데 웃기게도 항상 아웅다웅하던 고모가 함께 방에 없으니 왠지 허전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정이라는 게 참 이렇게 무서운 거였죠. 자식 교육만큼은 굉장히 열성이셨던 부모님 덕에 저와 오빠는 서울의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가 각자 다르긴 했지만 오빠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던 반면 저는 2시간씩 걸려 통학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끼던 것이 버릇이 되었던 터라 월세가 아깝게 느껴지기도 했고 혼자 산다는 것이 무섭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30이 되었을 무렵엔 저희 집은 어느덧 꽤나 여유 있는 집이 되었습니다. 아빠의 공장이 생각보다 잘 되어 날이 갈수록 규모가 커져가고 있었거든요. 공무원이 된 오빠는 먼저 결혼을 했고 아빠는 오빠에게 2억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올 때도 돈 한 푼 보태지 않았던 고모는 놀랍게도 오빠에게 3천만 원을 내어주시더군요. 내가 생활비도 별로 안 내고 집값도 안 드는데 번 돈을 죄다 썼을까 봐? 내 조카들 결혼할 때 주려고 꼭꼭 모아뒀지. 부모님은 처음으로 어른다운 짓을 한다며 고모를 놀리시더라고요. 그리곤 이제 저만 시집을 보내면 되겠다며 웃으셨죠.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와 달리 저는 오래도록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이 33세 저는 무려 5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이유는 남자친구가 자신은 결혼 생각이 없다고 제게 통보했기 때문이었어요. 이럴 거면 왜 결혼하고 싶어 하던 저를 5년이나 붙잡고 있었나 싶었죠. 그리고 그놈은 기가 차게도 저와 헤어진 지 1년 만에 저보다 훨씬 어린 여자랑 결혼을 했더군요.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던 전 남자란 존재에게 환멸까지 들어 무려 3년 동안 남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예비 남편을 만난 건 한 영어 스터디 모임에서였어요. 유명한 통신회사 본사 다니신다고요? 이야, 대기업 다니시네요, 은정씨. 국호씨가 다니는 회사도 저희 회사만큼 대기업이시잖아요. 아, 그건 그렇죠. 이 대기업이라는 게 연봉이 센 만큼 계속 공부를 해야 도태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은 진취적인 삶을 살고 싶다던 예비 남편은 성격 좋고 쾌활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첫눈에 반했다며 끈질기게 제게 구애를 해오는데 헤어진 전 남친과 달리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모습에 호감이 가더군요. 게다가 이상한 모임도 아니고 공부를 하다 만난 사람이니 사람이 착실해 보여 더더욱 예비 남편이 마음에 들었죠. 그렇게 우린 연애를 시작했고 저는 2년이라는 충분한 시간 동안 예비 남편을 지켜본 뒤 예비 남편의 청혼으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며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 예비 남편은 제게 조심스럽게 모은 돈이 얼마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아버지는 사업이 망한 이후로 쭉 집에 계셔. 상실감이 크셨었나 봐. 엄마가 운영한 한복집도 요즘
하도 유명한 곳만 잘 돼선지 장사가 그렇게 잘 되진 않아서 우릴 도와줄 형편은 안 되셔. 난 아버지 사업 망할 때 아버지를 도우려고 모은 돈을 전부 들여 써서 그 뒤로 모은 돈이 2천만 원밖에 없어. 연애 초부터 예비 남편의 가정 형편에 대해 몇 번 들었던 터라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돈은 앞으로 열심히 모으며 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처럼 말이죠. 게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도우려다 잃은 돈이니 오히려 아버지를 위해 그 큰 돈을 내놓을 생각을 한 예비 남편이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또한 저처럼 생각하신 것 같더군요. 저희 집에 결혼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아빠는 모은 돈이 적음을 죄송해하던 예비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처음 결혼하고 애들 어릴 때까진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네. 돈이야 부부끼리 합심해서 열심히 모으면 돼. 난 오히려 아버지를 위하는 자네 마음이 기특하게 느껴지네. 우리 아들 결혼할 때처럼 내가 2억은 지원해 줄 테니 나머진 둘이 모은 돈을 보태고 대출을 얻든지 해서 집부터 구해보게.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니, 장인어른. 저 정말 은정이 꼭 행복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이후 우린 예비 시댁에도 인사를 갔습니다. 남편보다 먼저 결혼을 했다던 예비 시동생은 당시엔 오지 않았고 예비 시부모님과 지방에 살던 막내인 예비 시누이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제게 너무 잘해주는 세 사람의 모습에 저는 긴장을 풀 수 있었죠. 이렇게 고운 색시가 우리 국호랑 결혼해준다니 얼마나 다행이야. 국호 너 평생 은정이한테 데려가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절하면서 살아야겠다. 그쵸 여보? 새언니 듣던 대로 완전 기티나고 커리어우먼처럼 멋있어 보인다. 앞으로 꼭 저랑 친하게 지내요 새언니. 그리고 그날 저녁 고모는 저를 따로 불러 통장을 내미시더군요. 그 통장엔 고모가 오빠에게 주셨던 3천만 원에 무려 2천만 원이 더해진 5천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너희 오빠가 알면 서운해하겠지만 오래도록 살을 부비고 지내서 그런지 아무래도 난 은정이 너한테 더 마음이 쓰인다. 은정아, 20살 될 때까지 내 코골이, 내 심보 다 받아주고 살아줘서 고마워. 부디 넌 이 고모처럼 되지 말고 모쪼록 잘 살아. 그동안 고모와 아웅다웅하며 살던 추억들이 떠올라 다음날 저는 예비 남편에게 눈가를 붉히며 이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그런데 대뜸 예비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혹시 그 돈으로 우리 부모님한테 예단비 드리고 차 한 대만 뽑아드리면 안 될까? 예비 시부모님의 형편이 좋지 않은 거야 알고 있지만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집도 혼수도 거의 다 저희 아빠가 주신 돈과 제가 모은 돈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예단비도 보내고 차까지 사드리고 싶다뇨. 그것도 고모가 주신 돈으로 말입니다. 제 표정이 삽시간에 굳어지자 예비 남편은 쩔쩔매며 제게 곧바로 사과를 하더군요. 미안해. 내가 생각해도 너무 염치 없는 부탁이었다. 그치? 난 그냥 요즘 엄마가 친구들한테 예단빈 얼마 받았냐는 질문을 받고 풀주고 하는 모습을 봐서 속상한 마음에 불쑥 욕심이 났나 봐. 엄마가 요새 다리 아파해서 평생 자식 키우느라 고생만 한 엄마한테 결혼 전에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차 생각이 났던 건데 내가 진짜 양심도 생각도 없었다. 정말 미안해. 못 들은 걸로 해줘. 예비 남편 말대로 욕심이 가득 묻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직 부리지 않고 곧장 사과하는 모습이 반성이 빨라서 좋다고 생각했고 어찌됐든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의 한 실수니 한 번쯤은 넘어가 줘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후 우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를 마쳤습니다. 그때 예비 시동생의 얼굴도 처음 봤는데 예비 시동생은 제게 무뚝뚝하게 인사한 뒤론 상견례 내내 말도 없이 밥만 먹더군요. 예비 시동생이 원래 숫기가 없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죠. 그 뒤에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아빠의 도움에 제가 모은 돈을 합해 대출을 껴서 작은 준 신축 아파트도 구했고 결혼식을 2주 남긴 시점에
우리에게 남은 건 양가 어머니와 고모의 한복을 맞추는 일뿐이었죠. 저는 엄마와 고모를 모시고 예비 시모의 한복집으로 향했습니다. 손님이 한 명도 없던 한복집엔 예비 시모와 2명의 직원뿐이더군요. 어서 오세요, 사부인, 고모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게 세 분이 신체 치수를 재고 한복 디자인을 고르는 사이 저는 차에 지갑을 두고 온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아무리 예비 시모의 가게라지만 계산은 정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 세 분의 한복값은 전부 저와 예비 남편이 지불하기로 했었거든요. 사실상 대부분의 결혼 비용이 전부 제 돈이었으니 제가 지불하기로 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천천히 하고 계세요. 저 차에 지갑 좀 가지러 갔다 올게요. 그렇게 차에서 지갑을 챙기고 나오는데 배가 살살 아파오더군요. 아무래도 빈속에 먹은 우유 때문에 탈이 난 것 같았어요. 저는 아까 봐둔 한복집이 있던 상가 1층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아무래도 한복집 내부에 있는 화장실에서 큰 볼일을 보긴 부끄러웠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비밀을 들어버리고 말았죠. 우선 화장실 제일 끝칸에 들어와 앉긴 했는데 이상하게 배만 살살 아플 뿐 영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조금만 앉아있어 보자 싶어 5분이 넘게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밖에서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우, 진짜 지켜보기 소름 끼쳐서 혼났네요. 여기에라도 도망와 있어야지. 내 말이 그 가식, 아우, 차마 눈 뜨고 못 보겠더라니까. 말소리를 들어보니 여자 2명이 함께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 2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니 2사람은 다름 아닌 예비 시모 한복집의 직원들이더라고요. 제일 비싼 것들로만 골라서 보여주는 거 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며느리가 돈 내고 사는 사돈들 한복인데 며느리한테 그 흔한 쌍가락지 하나 안 해줬다면서 사람이 참 염치도 없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잔뜩 신나서 한 말을 내가 들었는데 어차피 자기 예비 며느리가 자기한테 깎아달란 말도 못할 테니 실컷 바가지 씌울 거라고 신나 있더라고. 사람이 어쩜 그렇게 못났을까? 누가 들어도 2사람은 제 예비 시모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저에게 바가지를 씌울 생각에 예비 시모가 신나 있다니. 사람 좋게만 봤던 예비 시모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장사가 잘 안 된다더니 이렇게 해서라도 매출을 올리고 싶으셨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이어진 2사람의 대화는 그 내용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저 여자는 대체 몇 번째예요? 저 여잔 사장님 아들이 몇 번이나 파혼했다는 걸 전혀 모른다던데. 아유, 불쌍해라. 6번째. 내가 여기서 벌써 10년이나 일해서 다 알지. 사장님이 그래서 나한텐 하나도 안 숨기고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잖아. 난 그냥 사장이라 꾹 참고 들어준 건데 소연 씨한테도 요샌 좀 얘기하더만. 그 큰아들 처음 2번은 바람 피운 거 걸려서 파혼당하더니 그 다음 2번은 여자 쪽 집에 대놓고 돈 요구해서 파혼당했지 뭐야. 그 큰아들이 일부러 접근해서 어떻게 잘 사는 집 여자들만 콕콕 물어와가지고 사장님 식구들이 예단비 얼마 달라, 예단으로 명품 사달라, 자기들 집 TV랑 냉장고 바꿔달라, 아주 난리도 아니었대. 4번째 여자한텐 자기 사업하고 싶으니까 돈 좀 대달라고 말했다가 뺨까지 맞았다더라고. 대놓고 저러는데 여자들이 파혼 안 하고 배겨? 그리고 마지막엔 소연 씨도 기억하지? 우리 같이 결혼식까지 갔다 왔잖아 왜. 그땐 드디어 저 상종 못할 집안 큰아들이 장가 가나 보다 싶었는데 신혼여행 갔다가 일주일 만에 헤어졌다고 했을 때 정말 기함을 했지. 근데 그땐 왜 결혼식까지 하고 파혼했던 거래요? 제가 듣기로 그땐 대놓고 돈 요구하면 또 파혼당할까봐 자기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꽁꽁 숨기고 결혼한 뒤에 며느리 돈 뜯어먹으려고 했다던데. 그땐 그 큰아들이 아예 자기 직업을 변호사라고 속였대. 고소득 직장 다니던 여자한테 접근하려고. 참 되도 않는 거짓말이지 뭐. 변호사는 무슨. 그 큰아들 그 대기업 하청업체 다니잖아. 그런 거짓말이 결혼까지 하고 안 뽀록 나고 배겨? 그때 그 집에서 고소한다는 거 싹싹 빌어서
몸만 달랑 쫓겨나고 끝났잖아. 그래서 그때 결혼 준비했던 돈 싹 다 날려먹었을걸? 지 아빠 사업 돕기는 무슨. 그 뒤로 돈도 없어서 부모 집에 계속 얹혀 살고 있으면서 그 뒤로 나이도 있으니 결혼해서 여자 돈 뜯어먹고 살겠다는 욕심에 미련을 버린 줄 알았더니 웬걸 또 불쌍한 여자 호구 잡아서 결국 결혼에 성공하게 생겼네. 여전히 직업 좋은 여자 잡겠다고 무슨 스터디까지 들어가면서 이번엔 직업도 아주 현실적으로 속였더라고. 그 큰아들이 다니는 하청업체 건물에 있는 대기업 있잖아. 거길 다닌다고 했대. 자기 남편 될 사람도 시댁 인간들도 전부 돈밖에 모르는 돈벌레들에 집에 들어올 며느린 호구 취급밖에 안 하고 있는 걸 꿈에도 모를 거야 아마 그 여자는. 그지 둘째 아들도 있지 않아요? 그럼 그 둘째 며느리도 호구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아유 아니야. 그 집에서 유일하게 정상적인 사람이 그 집 둘째 아들이야. 자기 부모 싫다면서 거의 인연 끊듯이 살았는데 이번 큰아들 상견례도 안 온다는 거 겨우겨우 사정해서 밥만 먹고 갔대. 예비 사돈들이 괜히 의심할까 봐. 아마 그 둘째 아들은 저 여자가 파혼 사실 모른다는 건 몰랐을걸? 알면 당장에 가서 얘기해줬겠지. 너무도 엄청난 진실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군요. 그러니까 저건 예비 남편이 실은 제 직장과 저희 집 돈을 보고 제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말이잖아요. 너무 놀라서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볼을 꼬집어 보니 꿈도 아닌 것 같고 누가 작정하고 저를 속이려 했다기엔 그 누구도 제가 화장실을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니 그럴 리가 없었죠. 그럴 이유도 없었고요. 이번에 그 큰아들이 그 집 고모가 예비 며느리한테 준 돈으로 예단비랑 차까지 받아내려고 했었나 봐. 근데 예비 며느리가 싫은 눈치를 보이니까 잽싸게 태세 전환을 했대요. 본색을 드러냈다가 또 파혼당할까 봐. 사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싫대봤자 우선 결혼해서 임신부터 시키면 자기들이 돈 좀 뜯어내도 별 수 있겠냐고. 결혼하면 빨리 우선 혼인신고부터 시켜야겠다며 투덜대더라. 더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 그 사장님 사는 전셋집 있지? 그거 이번에 계약 연장 안 할 거라고 집주인한테 미리 얘기해놨대. 그 예비 며느리랑 예비 사돈이 구한 아파트 있지? 거기에 방이 2개니까 방 하나는 자기들이 쓰면 되겠다면서 말이야. 그리고 전셋집 뺀 돈으로 계속 대출로 막았더니 가게 대출부터 갚을 거래. 그걸 예비 며느리가 받아줄까요? 이미 집도 절도 없는 상태에서 설마 시부모를 쫓아내겠냐고 막 웃더라고. 큰아들하고는 이미 다 얘기가 됐대. 아무튼 그 여자만 불쌍하게 된 거지 뭘. 아유 그러네요 진짜. 어쩜 사람이 그렇게 돈밖에 모르죠? 제가 봤는데 이번에 몇 번 왔던 손님들한테까지 청첩장을 다 주더라고요. 한 번 결혼식을 올려서 올 사람도 많이 없을 테니까 어떻게든 축의금 더 걷어보겠다고요. 저한테도 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청첩장 돌리라고 하더라니까요. 무슨 전단지도 아니고. 에휴, 우리 이제 들어가요. 지금이야 평소에 호구호구거리던 예비 사돈들이 와 있으니까 천사인 척하고 있지만 대놓고 너무 오래 자리 비우면 사장님 성격에 나중에 또 엄청 난리칠걸요? 그렇게 두 여직원이 나간 후에도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너무 끔찍한 진실에 머리가 핑 돌더군요. 그러더니 배 아픈 것이 가라앉자 갑자기 너무도 메스꺼워져서 저는 결국 구토를 하고 말았죠. 입을 헹구고 한복집으로 돌아간 전 저를 기다리고 있던 엄마 고모에게 집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한복 맞추다 말고 가겠다고? 왜? 어디 아프니 우리 윤정이? 갑자기 속이 너무 안 좋아져서요. 우선 오늘은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정말로 파리해진 제 얼굴을 본 엄마 고모는 깜짝 놀라 저를 데리고 한복집에서 나오셨습니다. 아프다는 말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예비 시모는 우리를 배웅했는데 변눈질로 보니 똥 씹은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저 표정이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저 사람의 본 모습이구나 싶어 저는 더더욱 속이 메스꺼워졌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니 언제 그랬냐는 듯 속이 괜찮아졌습니다.
저는 저를 걱정스럽게 지켜보던 두 분에게 조금 전 화장실에서 들었던 예비 남편과 예비 시댁의 끔찍한 정체를 전부 털어놓았어요. 너무 분하고 화난 나머지 눈물조차 나질 않더군요. 그리고 엄마와 고모는 잔뜩 화가 난 표정이었는데 특히 고모는 거의 불이라도 뿜을 것 같더라고요. 완전 미친 집구석 아니야? 이것들이 누굴 등신 천치로 하나? 은정이 넌 괜찮니? 그런 인간들 때문에 상처받지 말거라. 잡것들. 어떻게 자기들 잘 먹고 잘 사겠다고 남의 딸 인생을 망치려고 해? 나 괜찮아, 엄마. 그냥 너무 분해. 나 왜 이렇게 바보지? 전에 그놈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왜 이렇게 나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거야? 아이고, 울지 마라, 은정아. 이 딱한 거, 이 나쁜 것들. 감히 내 딸을 울려? 새언니, 감히 우리 은정이 울린 그 인간들 가만두지 맙시다. 우리가 복수해주러 가요. 엄마 고모는 끝내 눈물을 쏟은 저를 끌어안고는 분개하셨습니다. 두 분은 얼마 뒤 제 몸 상태를 물으려 전화한 예비 시모에게 다음날 다시 방문하겠다고 말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예비 남편에게 우선 아무 말 말고 다음날 예비 시모의 한복집으로 부르라고 말씀하셨죠. 다음날 우린 약속된 시간에 예비 시모의 한복집으로 향했어요. 전날 퇴근 후 이야기를 듣고 잔뜩 화가 난 아빠도 함께 말이죠. 그렇게 한복집으로 들어가니 아무것도 모르는 예비 시모와 예비 남편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더군요. 쉬는 날인지 어제의 두 직원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모는 그들에게 달려가 제일 먼저 선전포고를 하시더라고요. 아! 고모님! 고모는 냅다 달려가자마자 예비 남편, 아니 그놈의 코를 박치기로 박아버리셨습니다. 너무 거칠고 갑작스런 상황에 저조차도 깜짝 놀라고 말았죠. 놀란 예비 시모가 그런 고모에게 달라붙어 고모를 말리려고 했지만 고모는 엄청난 힘으로 그놈의 머리털을 쥐어뜯기 시작하시더군요. 이 개자식이? 야, 너 감히 오창숙의 조카 눈에 눈물을 내? 너 오늘 어디 한번 대머리로 여기서 나가봐라. 고모님, 대체 왜 이러세요? 은정아, 내가 뭐 잘못했어? 아! 왜 이러냐고? 하늘로 손바닥을 가려라 이놈아. 뭐? 파혼을 5번을 해? 너 결혼식장까지 갔다가 변호사라고 뻥친 거 걸려서 반품당했다며? 근데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가족이 다 같이 우리 은정이한테 빈대 붙으려고 직업까지 속여서 애한테 접근해? 우리 오빠랑 은정이가 모은 돈으로 산 그 집에 누구 마음대로 들어와 살려고 하는 거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 가족 건드리는 거 못 참는 사람이야. 그것도 내가 내 딸처럼 아낀 우리 은정일, 이 나쁜 자식아. 그걸 어떻게... 아니 일단 좀 놓으시라고요. 이 미친 여자야. 내 아들 안 놔? 너야말로 내 시누이 안 놔? 바로 그때 저희 엄마 또한 그 싸움에 참전하셨어요. 엄마는 고모를 뜯어 말리다 못해 마구 꼬집기 시작한 예비 시모에게 옆에 쌓여있던 원단들을 마구 집어 던지셨죠. 그게 다 얼마짜린데 그걸 던져? 아! 아파! 이 집안 완전히 깡패들 아니야? 우리가 깡패면 너희들은 가족 사기 다니냐? 어?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운 내 딸인데 우리 딸을 지갑 취급해? 내 딸 눈에 눈물 낸 죄가 내가 너희들 쌍코피로 받아낼 거야? 엄마, 고모, 그만하세요. 이러다 두 분이 다치시겠어요. 솔직히 말로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에게 화를 내실 줄 알았지 이렇게 다짜고짜 몸싸움이 벌어질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에 저는 다급히 고모와 엄마를 말리며 그 싸움판에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특히 고모의 힘이 얼마나 센지 제 힘으론 어림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겨우 고모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그놈이 씩씩대며 고모에게 손을 올리려고 하더군요. 저는 다급히 고모를 보호하려 고모 앞을 가로막았는데 그런 저보다 더 빨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감히? 바로 저희 아빠가 엄청나게 크고 두꺼운 손으로 그놈의 뺨을 후려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세게 치셨는지 그놈은 곧바로 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죠.
놀란 예비 시모는 저희 엄마에게 마구 휘둘러대던 팔을 멈추고 자기 아들에게 달려가더군요. 구코야, 괜찮니? 이 미친 인간들아, 당신들 다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당신 아들 몇 대 맞은 건 그렇게 걱정되면서 평생 내 딸 가슴에 피멍 만들 일은 아무렇지도 않어?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식할 생각에 행복해하던 내 딸 뒤에서 내 딸을 비웃으며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을 당신들 생각하면 지금도 내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아. 신고? 하려면 해. 어차피 당신들도 내 아내, 내 동생한테 손댔잖아. 쌍방으로 가봤자 그깟 벌금 몇 푼 내면 그만이야. 내가 절대 당신들 가만 안 놔둘 거야. 알았어? 여보, 창숙이 너도 할 거 다 했으면 그만 가자. 이런 상종 못할 집구석 더 이상 같은 공간에서도 엮이지 말자고. 가긴 어딜 가? 이거 다 배상하고 가. 아빠가 엄마 고모를 챙겨 나가려는데 끝까지 예비 시모가 엄마에게 달려들더군요. 저는 달려가 예비 시모를 밀쳐버렸습니다. 반동 때문인지 예비 시모는 그만 두 다리가 번쩍 들리도록 세게 바닥에 나동그라졌죠. 아이고, 내 허리야. 어딜 감히 우리 엄마한테 손을 댈 생각을 해요? 나 건드리는 것도 못 참지만 내 가족 건드리는 건 더더욱 못 참아요. 배상이요? 네, 해드릴게요. 근데요, 저도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 전부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어제 찾아보니까 약혼 해제도 계약 해제 일종이라서 과실 있는 상대한테 결혼 준비에 들어간 돈도 받아내고 정신적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억울해서 당신 아들한테 꼭 그 돈 다 받아내야겠어요. 그리고 야 김국호, 이 대형 빈대 같은 자식아, 넌 기생할 여자 없으면 죽니? 네 스스로 능력 키워서 성공할 생각을 해야지. 고작 한다는 노력이 여자 꼬시려고 영어 찔끔 배우고 직장 속이는 거야? 그럴 시간에 자격증이라도 하나씩 땄으면 연봉이 100만 원이라도 올랐겠다. 내가 고작 너 같은 인간이랑 결혼하겠다고 나섰다가 우리 부모님, 우리 고모 눈에 피눈물 나게 했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눈물도 쏙 들어가. 너 딸 거한테 눈물 흘리는 것조차 세 분께 죄송해서. 개자식, 파혼녀 만들어줘서 고맙다. 이 상습 파혼남아. 예비 시모는 계속 허리를 잡고 뒹굴었고 그놈은 아빠에게 맞은 뺨이 생각보다 많이 아팠는지 차마 우리에게 달려들지 못하더군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엄마 고모를 살폈는데 다행히 엄마 고모는 팔목과 어깨에 멍 하나씩만 들었을 뿐 다친 곳이 없으시더라고요. 그제야 긴장이 풀린 전 두 분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죠. 그러다 다치면 어쩌시려고 대뜸 달려드셨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이럴 거면 그냥 저 혼자 갔을 거라고요. 저 때문에 두 분이 다쳤으면 제가 죄송해서 두 분을 어떻게 봐요. 난 100번을 돌아가도 100번 다 그놈 머리털을 다 쥐어뜯었을 거다. 내가 정말 은정인 네가 나처럼 남자 잘못 만나서 마음고생할까 봐 얼마나 노심초사했는데 내가 속상해서 진짜 속에서 천불이 나. 마음 같아선 그놈 머리털이 아니라 평생 남자 구실 못하게 해주고 싶었다고. 나도 네 고모랑 같이 살다 보니 쌈딱이 된 건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구나. 세상에 말로 안 되는 놈들도 있는 거야. 그 인간들한테 우리가 말로 화내봤자 반성하는 척도 안 했을 거다. 그 돈 받아내게 소송 걸고 두 번 다신 그 집 쪽으로 눈길도 주지 말어. 에이 퇴퇴. 이리 와 우리 딸. 울지 마. 어느새 너무 닮아버린 엄마 고모는 펑펑 울던 저를 꼭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아빠는 옆에서 제 머리를 토닥이며 괜찮다고, 이까진 일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연신 저를 달래주셨죠. 그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오빠는 당장 그놈을 잡아 족치겠다며 난리더군요. 저는 그런 오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선수 뺏겼어, 오빠. 어제 엄마랑 고모랑 아빠가 아주 곤죽을 내버리고 왔거든. 그러니까 새언니랑 우리 예쁜 조카랑 앉아서 밥이나 마저 먹어.
그리고 다음날 놀랍게도 그놈이 저희 집에 찾아왔더군요. 인터폰으로 그놈을 먼저 본 엄마는 아예 문도 열어주지 않으셨는데 그놈은 끝내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큰 소리로 애원을 하더라고요. 장모님, 장인어른, 고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은정아, 내가 잘못했어. 어젠 나도 사람인지라 갑자기 그렇게 맞아서 화가 났던 거지. 네가 다녀간 뒤로 나도 엄마도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쳤어. 정말이야. 앞으로 돈 요구도 안 하고, 아니 아예 우리 부모님하고 보고 살자고도 안 할 테니까 우리 그냥 이대로 결혼식 진행하면 안 될까? 은정아, 나 저번 결혼식 때도 파혼하고 청첩장 다 돌린 이 와중에 또 파혼했다고 하면 진짜 개망신 당해. 게다가 집주인한테 다시 재계약하겠다고 하니까 들어오겠다던 자기 지인이 있다고 계약 연장할 생각이면 전세금을 2천만 원이나 올려달래. 집에 엄마 가게 때문에 대출도 많은데 당장 그 돈이 어딨어. 그 와중에 당신한테 돈까지 물어주면 우리 가족 진짜 큰일 나. 제발 한 번만 봐줘라. 어? 뭐라고 하나 들어보니 결국엔 이 결혼 못하면 자기 개망신 당하고 시댁도 길바닥에 나앉을 상황이니 이 지경이 되고도 결혼을 하자는 말이더군요. 너무도 어이가 없는 말에 저와 부모님 그리고 고모는 전부 헛웃음을 지었죠.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머리가 어떻게 됐니? 이 상황에도 너랑 결혼을 하게. 우린 오늘 이미 주변에 싹 다 파혼 소식 알렸거든? 그리고 결혼식장도 드레스샵, 미용실 예약도 전부 취소했으니까 그 위약금 싹 다 청구해서 나한테 소짝 날릴 거야. 큰일 나든 말든 그건 너희 가족끼리 알아서 해결하시고 당장 꺼지세요. 네? 한 번만 더 시끄럽게 굴면 경찰 불러서 쫓아낸다. 경찰이라는 말에 겁을 먹었는지 그제야 현관 앞이 잠잠해지더군요. 그렇게 저는 똥밭에 구르기 일보 직전 기적적으로 제 인생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그놈에게 소송을 걸어 취소된 모든 것에 대한 위약금과 정신적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그놈을 더 털어버릴 것이 없나 싶어 알아보니 한심하게도 그놈은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더군요. 저는 그 여자에게 연락해 그놈의 실체를 폭로해 주었고 얼마 뒤 그 여자가 제게 전화를 걸어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감사해요. 덕분에 똥차도 못 대는 손수레 같은 놈 빠르게 걸렀네요. 제가 그놈 냉커피로 찬물 샤워 좀 시켜줬어요. 그렇게 파혼한 지도 1년이 지났고 저와 그놈과의 악연은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놈에게서 아주 황당한 전화가 걸려왔죠. 그것도 술에 잔뜩 취한 채로 모르는 번호로 말입니다. 잘 지냈어, 은정아? 나 하도 창피해서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주위 사람들한테 잠적했다? 그리고 너한테 돈 주고 결국 2천만 원 못 구해서 우리 집 전보다 더 작은 빌라 전세로 이사 왔어. 그리고 우리 엄마 한복집 직원들 다 그만두고 그 직원들이 엄마 사기꾼이라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내서 있던 손님까지 다 떨어져서 결국 망했다. 겨우 대출로 막고 있었는데 더 받을 대출금이 없었거든. 가게 처분한 돈도 대출금 다 갚고 나니까 얼마 많이 남지도 않더라. 은정아, 나 요새 나이가 들어선지 여자 만나기도 엄청 힘들어. 너도 나이가 거의 40이 다 됐는데 결혼 안 할 거야? 이 나이 먹고 남자 또 만나기도 힘들 텐데 우리 옛 추억 떠올려서 그냥 다시 만나지 않을래? 우리 그래도 참 좋았잖아. 어? 이 미친 인간이 뭐라는 겁니까? 진짜 기가 차서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기함을 한 저는 한마디를 남긴 채 얼른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해버렸죠. 내가 미쳤냐? 난 지금 어쩌다 네 꿈이라도 꾸는 날엔 부정 타서 집안에 소금 뿌리고 다니는 사람이야. 미치려면 딴 데 가서 미쳐라. 어? 꺼져. 그게 정말 그놈과의 마지막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만난 놈이 이런 최악인 인간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해 저는 가끔씩 이불을 뻥뻥 걷어차곤 합니다.
제 근황을 들려드리자면 저는 지금 그때 구했던 신혼집에 혼자 들어와 살고 있어요. 그냥 다시 팔아버릴까도 했지만 복비도 아깝고 이참에 독립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세간살이도 다 들어와 있겠다. 그놈하고 이 집에서 산 기억도 없으니 별로 찝찝할 것도 없겠다 싶어서 말이죠. 그렇게 어쩌다 보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독립을 하게 됐는데 의외로 제일 그리웠던 건 고모의 코골이 소리였습니다. 하도 익숙해져 있다 보니 고모의 코골이 소리가 없는 밤은 제게 굉장히 고요하고 적막하더라고요. 그렇게 싫어하던 소리였는데 익숙함이라는 건 참 무서운 거라는 걸 여실히 깨달았네요. 처음엔 무척이나 저를 안타까워하셨던 고모는 요즘엔 제게 이렇게 말씀하곤 합니다. 그래, 널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깟 결혼 좀 안 하면 어때? 예쁘고 똑똑하고 직장도 좋은 너 같은 여잘 골드미스라고 한다며? 고모랑 신나게 놀러 다니면서 골드미스의 삶을 누려보자. 사랑하는 우리 조카. 최근 저희 고모는 전전하던 식당 일을 그만두셨고 남자친구도 남편도 없어 시간이 많아진 전 부모님과 고모를 모시고 주말마다 놀러 다니며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직원들의 이야기를 엿듣지 못했다면 지금 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마 지금의 행복은 온데간데 없이 똥물에서 허우적대고 있었겠죠. 그러니 저는 행복한 현재에 감사하며 다른 곳에 신경 쓰지 않고 부모님과 고모가 조금이라도 건강하실 때 더 많은 추억을 쌓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고모를 받아들이던 긴 과정과 제 파혼을 겪으며 저는 가족을 만들고 누군가가 가족이 되어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그 어려움을 느끼니 진정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결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모자란 것 같습니다. 부디 저처럼 뒤늦게 아뜨거워 할 일 없이 많은 분들이 신중하게 배우자를 만나고 또 선택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제 사연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새로운 가족도 인연도 좋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항상 곁에 머물러 있는 오랜 가족에게 감사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